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평범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막힌 누명과 배신을 겪은 후 이제는 홀로 당당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최은하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물 같은 일들이 삶에 튀어오를 때가 있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스스로 빛을 내기 마련이고 남을 모함하고 기만하려던 자들은 그 오물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무렵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 독립출판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전남편 영희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죠. 다정하고 듬직해 보였던 그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만난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어떤 압박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으니 결혼하자마자 아이만 빨리 가져다오. 당시 저는 20대였고 이제 막 독립출판사를 연 직후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어요. 저도 아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신혼생활도 조금 더 즐기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아이는 꼭 낳고 싶지만 아직 나이도 있고 하니 1, 2년 정도는 신혼을 즐기면서 천천히 계획하고 싶습니다. 제 솔직한 대답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자 남편 영일이 중간에 나서서 상황을 무마했는데요. 어머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임신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나눈 계획과는 다른 말이었죠. 좀 황당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말하더군요.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무조건 빨리 아이 갖겠다고 대답하자. 사실 임신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당장 애 가질 생각 없거든. 말이라도 그냥 엄마 기분 맞춰드리자 이거지. 저는 남편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께 최대한 빨리 임신을 노력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뒤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시어머니의 집착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산부인과 검진은 받았냐고 캐물었고 어디서 지어왔는지 모를 값비싼 한약들을 한가득 안고 집으로 들이닥치며 임신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도를 넘는 간섭과 감시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았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영일 씨랑 상의해서 당분간은 피임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제 일도 중요하고 저희 부부 신혼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요. 때가 되면 꼭 예쁜 아이 가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고백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피임? 너 지금 결혼 전이랑 말이 다르지 않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저희도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은 아니라서요. 1, 2년 정도만 신혼생활 갖고 그 뒤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어머님과 저의 갈등은 깊어졌어요. 비록 어머님과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의 생활이었기에 약 1년 반 동안 흔들림 없이 피임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어느 정도 일에 자리를 잡았기에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생각처럼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1년이 넘도록 아이는 전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하고 조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아직도 피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남의 집 대 끊어 놓으려고 작정했느냐며 압박했고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닥달하시는 것도 너무 힘든데 더 힘든 건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식어가는 것이었어요.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잘 있지도 않고 잦은 술자리와 야근을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 보기가 힘들 지경이 되자 저는 이 권태기가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생긴 공허함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더 간절하게 아이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난임의 원인을 찾기 위해 부부 동반으로 정밀검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무래도 난임 클리닉 가서 제대로 검사 받아보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야 치료를 하잖아. 남편은 일 핑계로 저 먼저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자궁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임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었어요. 제 결과를 듣고 난 후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갔던 병원을 가지 않고 따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비뇨기과 의사 있는 거 알지? 괜히 모르는 병원 가기 껄끄러우니까 내가 그 녀석 병원 가서 조용히 검사 받고 올게. 며칠 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검사 받고 왔는데 나 아무 문제 없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아이가 안 생길 수도 있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안심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검사 이후 남편은 임신 준비에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배란이를 맞춰 노력해보려 해도 피곤하다며 짜증을 냈고 어떤 날은 아예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저 혼자 발 동동 구르는 것도 지쳐 결국 부부 사이의 임신 노력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저만 압박하시는데 남편은 임신에 대한 노력을 다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저만 애가 타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최대한 비우기로 했죠. 그래,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비우자.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아기 천사가 저를 찾아와 주더라고요. 생리 주기가 일주일 이상 늦어지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요. 임신 테스트기에 너무나도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기뻤지만 일단 확실히 해야 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확실한 임신 확진과 함께 작은 아기집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기다려왔기에 더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알리기 위해 남편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꺼내 남편의 눈앞에 내밀었죠. 여보, 우리 드디어 엄마 아빠 된대. 나 임신했어. 당연히 남편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저를 끌어안고 감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표정이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얼굴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도 놀라움도 아닌 아주 차갑고 심각하며 심지어 경멸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여보, 왜 그래? 안 기뻐? 제가 당황해서 묻자 남편은 산모 수첩을 탁자 위에 거칠게 던지듯 내려놓더니 아무런 대답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디가? 내 말 안 들려? 나 오늘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들어가 봐야겠다.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변명 한마디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도대체 왜 저럴까 혼란스러웠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제 연락도 받지 않으며 며칠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몰랐기에 극도의 불안감과 혼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당장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다급하고 매서운 호출이 왔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이 임신 소식을 전해 듣고 축하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댁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선 순간 그곳에는 축하 파티가 아닌 숨막힐 듯 차갑고 살벌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관들처럼 저를 노려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거실 바닥에 채 앉기도 전에 고함부터 지르시더군요. 너 임신했다며? 네. 도대체 누구 했냐? 시어머니의 귀를 찢는 듯한 고함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애라니요? 당연히 영일 씨 아이죠. 제가 황당함에 남편을 바라보자 팔짱을 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마. 절대 내 아이일 수가 없어. 당신 미쳤어? 당신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란 말이야?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차갑게 쏘아보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 반년 전에 친구 병원 가서 검사 받았을 때 무정자증 판정받았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환자라고. 근데 임신을 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불임 환자라니? 무정자증이라니? 그렇다면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란 말입니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무정자증이라는 단어는 제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켰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였죠. 무정자증? 당신이 불임 환자라고? 그럼 반년 전에 검사받고 와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영일이가 차마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며 숨기고 있었다더구나. 근데 네가 임신을 해? 가만 돌이켜보니 희한하게도 어머님이 반년 전부터 임신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때는 어머님도 체념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이 무정자증 사실을 시부모님에게만 알린 거고 시부모님도 당신의 아들이 불임이다 보니 저한테 더 이상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불임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입 다물면서 저만 죄인 만들었던 거죠. 너무 황당한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 역시 혀를 끌끌 차며 저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아이를 바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남의 씨로 임신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당장 그 더러운 애 지우고 우리 영희랑 이혼 도장 찍어라. 그 끔찍한 오해와 모욕 앞에서 저는 수치심과 억울함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맹세코 저는 하늘을 우러러 단 한 번도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돌며 저를 외롭게 방치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저는 오직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제 몸을 추스르던 바보 같은 아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몰아세운다고? 순간 억울함으로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꼼짝없이 불륜녀로 낙인 찍힐 테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최영일, 저는 하늘의 맹세코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영일 씨 아이 맞습니다. 야, 너 끝까지 이럴래? 내가 정자가 없다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당신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 지금 당장 그 친구한테 전화해. 나도 들어야겠으니까. 그렇게 남편은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네가 무덤을 파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남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제가 남편 대신 말했죠. 안녕하세요, 상진 씨. 죄송하지만 지금 영일 씨랑 시부모님 다 같이 듣고 있는 스피커폰이에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라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반년 전에 영일 씨 검사 받았을 때 무정자증이라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나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 영일 씨가 자기는 불임이라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몹시 당황한 듯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친구의 대답은 거실의 공기를 완벽하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니, 재수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영일이가 무정자증은 맞아요. 그런데 무정자증이라고 아예 정자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정상인에 비해 극히 적고 활동성이 매우 떨어지면 무정자증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또 영일이한테 절대 임신 불가능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드문 확률이지만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근데 재수씨 임신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의사 친구는 진심으로 감격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의사 친구의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 영일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낮은 확률로 임신이 됐다고? 쟤도 당신이 임신했다니까 적당히 둘러대주는 거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랑 밖에서 뒹굴던 거냐고?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제 손바닥이 얼얼한 정도였죠. 고개가 돌아간 남편이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말 다 했어? 네 몸에 문제 있는 거 숨기고 나 혼자 발 동동 굴리면서 고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아이마저 부정해? 나를 몰라? 내가 그런 짓 할 사람이야? 얘가 얘면 어떻게 할 건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제가 악을 쓰자 자신의 귀한 아들이 뺨을 맞은 것을 본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라 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렸고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라 말리고 남편이 떼어놓은 뒤에야 간신히 그 지옥 같은 거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힌 채로 도망치듯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심지어 뱃속의 아이마저 의심하는 저 끔찍한 인간들. 다음 날 뻔뻔하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의사가 뭐라도 난 네 뱃속에 있는 그 애 내 핏줄로 인정 못해. 계속 고집 피우지 말고 당장 병원 가서 지워. 그리고 이 서류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 자. 나도 너같이 뒤가 구린 여자랑은 더 이상 1분 1초도 살기 싫으니까. 남편은 끝까지 제게 낙태와 이혼을 압박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도끼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그래 해줄게.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안 살아. 근데 지금은 안 해. 나는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운 거 하나 없어. 이 아이 무사히 낳아서 친자 유전자 검사부터 할 거야. 끝까지 미친 소리 하네. 작작 좀 해. 대신 네 친자식으로 확인되면 이 집 내 명의로 온전히 다 넘겨. 안 그러면 나도 이 일 인터넷에 올리든 뭘 하든 공론화 시킬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와, 진짜 뻔뻔하네. 좋아, 그렇게 해. 그럼 만약 내 애가 아니라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이 집에 상응하는 돈 네가 내놔야 할 거야. 좋아, 그렇게 하자.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자신의 짐을 대충 챙겨 가방에 넣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제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독하게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을 느끼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홀로 임신 기간을 견뎌내던 중 남편의 컴퓨터를 켜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너무 소름 끼치는 진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는 남편의 스마트폰 사진첩이랑 클라우드 연동되어 있었는데 사진첩 안에는 남편이 저 몰래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호텔 수영장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골프장에서 볼을 맞대고 있는 사진. 처음엔 저랑 만나기 전 사귀었던 여자인가 했는데 날짜를 보니 놀랍게도 1년 전의 사진들이더라고요.
즉 남편은 제가 난임을 걱정하며 홀로 산부인과를 들락거리던 그 시기부터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한테 딴 놈애를 가졌냐고 난리를 쳤는데 정작 불륜을 한 건 남편이었던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자신이 오랫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제 임신에 너도 바람을 피웠구나 라고 단정지어 버린 것 같더군요. 어쩌면 남편은 제 임신이 자신의 핏줄임을 속으로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연녀와의 새 살림을 위해 이혼을 원했고 자신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를 가해자로 만들 핑곗거리로 이용했던 걸지도 몰랐어요. 저는 남편의 태블릿에서 그 사진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의 추악한 실체를 모두 두 눈으로 확인한 후 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친정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품어주셨죠.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저는 마침내 제왕절개 수술로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수술 직후 마취에서 깨어난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와 유전자 검사센터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제 아들의 입안에서 채취한 타겟세포와 남편이 예전에 집에 두고 갔던 칫솔에서 채취한 DNA를 넘겼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병실 침대에 누워 회복을 하고 있던 저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친생자 확률 99.99%.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외도를 한 적이 없으니 당연한 거였죠. 저는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사진으로 찍어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사색이 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병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죠. 아이고, 은하야, 내가 미쳤었다. 내가 노망이 났었어. 의사가 우리 영일이가 씨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오해를 한 거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귀한 핏줄인데. 우리 손준 어딨니?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손주라뇨. 저 최영일이랑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최영일이랑 약속한 대로 최영일 재산은 제가 가지고 갈 거예요. 은하야, 이러지 말고. 기쁜 일인데 너도 마음 좋게 먹고. 최영일 바람피고 있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병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리고 싶은데 이혼 명분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제가 임신을 하니까 옳지 잘됐다. 불륜으로 덮어 씌워서 쫓아내자 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최영일한테 똑바로 전하세요. 약속대로 집 넘기라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일 전부 최영일 회사에 알리고 인터넷에도 올릴 거예요. 이만 나가주세요.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공론화시킬 거라고 협박하자 결국 남편은 약속대로 신혼집 명의를 제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마저 박탈당한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렇게 저는 이 진절머리 나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그 끔찍한 시댁 식구들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를 찾아와준 아이를 생각하며 독하게 버텼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이를 좀 보여달라며 한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은 씨 없는 수박이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다 해도 손주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들한테 목을 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연락을 싹 차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저는 독립출판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아들을 홀로 당당하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출생의 순간은 시댁의 끔찍한 오해와 저주 속에서 비참하게 시작되었지만 저의 강인한 보호 속에서 아들은 티 없이 맑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가끔 아들이 해맑게 웃으며 저를 안아줄 때면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버텨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아들과 함께 더 눈부시고 평온한 추억들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저의 미래를 지켜봐 주세요. 저의 기막힌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 관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저 우리는 오래된 친구니까 편해서 그런 걸 거야 라며 저 자신을 합리화하고 좋게 넘겨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제 오랜 친구였던 유현이는 저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연희와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저는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으며 쫓기듯 지금의 지역으로 급하게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가정 불화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저는 무척 위축되어 있었고 원래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전학 온 학교에서는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미 무리가 다 형성되어 있는 학기 중에 전학생이 새 친구를 사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사람이 바로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공부보다는 외모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고 활달해 보이는 아이였죠. 혼자 밥을 먹을까봐 전전긍긍하던 저에게 연희가 내민 손은 동아줄 같았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친하게 지내자고 해준 연희가 마음 깊이 고마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발해 보이던 연희 역시 반에서 이렇다 할 친한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의 험담을 즐기고 툭툭 쏘아붙이는 화법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연희를 은근히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연희 입장에서도 혼자 다니던 차에 전학생인 제가 오니 잘됐다 싶어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뒤 반의 다른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매점에 같이 가면 연희는 몹시 불쾌한 티를 냈습니다. 선영아, 넌 내가 챙겨줬는데 왜 자꾸 쟤네랑 놀아? 나 소원하려고 해. 그래서 저는 연희 눈치가 보여 다른 친구들하고 잘 못 놀기도 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 저희가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는데 그 성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반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사귀어 함께 다니기 시작했는데 연희는 쉬는 시간마다 저희 반 뒷문으로 찾아와 저를 불러냈거든요. 김선여, 너 처음에 전학 가서 적응 못하고 혼자 겉돌 때 내가 먼저 말 걸어주고 친하게 지내준 거 잊지 않았지? 학교할 때 나랑 같이 가. 주말에도 나만 만나고. 연희는 제가 다른 무리에 속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며 과거의 고마움을 무기 삼아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왜 맨날 유연이한테 끌려다니냐며 답답해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연희가 안쓰럽기도 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친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적을 맞춰 4년제 대학교에 진학했고 연희는 승무원이 꿈이라며 2년제 대학교의 항공운항과에 입학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연희는 승무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몇 번의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연희는 금세 승무원의 꿈을 접고 쇼핑몰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때쯤 연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승무원 해봤자 서비스직이란 몸만 상해. 난 그냥 지금처럼 모델 알바하면서 몸매 관리나 하다가 돈 많고 번듯한 남자 잡아서 일찍 결혼할 거야. 그게 여자로서 진짜 성공하는 길이지. 나중에는 쇼핑몰 모델 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끊기게 되었고 연희는 네일아트를 배워 작게 네일샵을 차렸습니다. 반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의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노력했던 결과였고 번듯한 직장을 갖게 되어 엄마도 기뻐하셨죠.
하지만 제 취업 소식을 들은 연희의 반응은 묘하게 비꼬는 듯 했습니다. 선영이 너 코피 터지게 공부만 하길래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라도 가는 줄 알았어. 근데 꼴랑 은행원 된 거야? 축하하긴 한데 친구로서 좀 아쉽네. 생각보단 너도 잘 풀린 것 같진 않아서. 축하보다는 깎아내리는 듯한 그 말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워낙 솔직한 친구니까 하면서 그냥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저는 은행에 입사한 뒤 정말 허투루 돈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 특성상 재테크나 금융상품에 눈이 빨리 튀었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며 우량주의 주식 투자도 병행했죠.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서 훨씬 큰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어느 날 연희와 만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때였습니다. 연희는 제가 메고 온 낡은 에코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찌릿 차더군요. 선영아, 넌 직장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학생들 메고 다니는 에코백을 들고 다니냐? 너무 구질구질해 보이잖아. 명품 가방 하나 살 돈도 없어? 너 한 달 월급이 얼마길래 그러고 살아? 모아둔 돈은 좀 있니? 은근히 저를 무시하며 빈정거리는 연희의 태도에 제 현재 월급과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예적금 그리고 주식 자산의 대략적인 액수를 말해주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숫자를 듣자마자 커피를 마시던 연희의 눈이 커다랗게 찢어졌습니다. 네가 벌써 그만큼을 모았다고?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모았어? 연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짙은 질투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안 쓰고 열심히 모았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연희는 그날 이후로 몹시 기분이 언짢아 보였습니다. 자신이 저보다 외모도 낮고 화려하게 살고 있다고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상 자산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제가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날 이후 연희는 미친 듯이 성과 소개팅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남자들의 재력과 직업을 평가하는 것이 대화의 주된 주제가 되었죠. 선영아, 여자는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모아봤자 티도 안 나. 그냥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빠른 길이야. 내가 이번에 휴대폰 매장을 3개나 갖고 있는 사장을 만났는데 차도 엄청 좋고 배포도 큰 것 같고. 연희가 자랑하던 그 남자는 연희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연희가 그 남자를 제게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언행이 가볍고 질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술도 너무 좋아하고 유흥업소도 즐기는 것 같고요. 저는 연희가 그런 남자랑은 안 만났으면 했지만 연희는 돈이 많다는 사실 하나에 꽂혀 곧 결혼할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연희는 그 남자에게 처참하게 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저를 불러내 술을 마시며 엉엉 울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늙은 새끼 꼴에 바람을 펴. 진짜 재수없어. 연희야, 앞으로는 돈보다 사람 됨됨이를 좀 봐. 그 말에 연희는 저를 흘겨보며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나 남자 잘 보거든? 걱정 마. 그렇게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얼마 뒤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박희용이란 남자는 이전 남자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희용 씨는 탄탄한 중견기업의 생산직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여 수도권 외곽에 작지만 번듯한 자기 명의의 아파트도 마련해둔 진국 같은 사람이었죠. 연희는 저에게 희용 씨를 자랑했습니다. 선영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번 오빠는 진짜 진국이야. 다정하고 자상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대출 깨있긴 해도 자기 집도 있잖아. 그래, 너무 괜찮다. 저번에 그 남자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아. 잘 만나봐, 연희야. 그렇게 저는 연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저까지 셋이서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겨 희용 씨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희용 씨는 몹시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더라고요.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연희를 바라보는 눈빛에 다정함이 묻어났고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연희가 이번에는 정말 건실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장민수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큰 증권사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였죠. 업계에서도 꽤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연봉도 높았고 타고 다니는 차도 몹시 비싼 외제차였습니다. 민수 씨는 예전에 오랜 기간 유학생활을 다녀와서인지 영어도 유창했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매너도 무척 세련된 사람이었죠. 대화를 나누어 보니 가치관도 잘 맞았고 저를 아주 다정하게 챙겨주어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민수 씨는 저를 만날 때마다 값비싼 선물과 꽃을 안겨주며 애정을 표현했죠. 하루는 제가 민수 씨가 선물해준 지갑을 들고 연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귀신같이 그 지갑을 알아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이거 신상인데? 비싼 건데 웬일로 네가 돈을 다 썼어? 아, 이거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거야. 그런데 연희의 표정이 또다시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연희의 집요한 캐묻기에 저는 민수 씨의 직업과 나이 정도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연희는 그럼 언제 넷이서 더블 데이트 한번 하자며 강력하게 만남을 추진했죠. 주말 저녁에 저희 커플과 연희 커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인 민수 씨는 외제차를 타고 왔는데 그걸 연희가 보게 되었어요. 주차장에서 만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연희 씨.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민수 씨. 어머, 차 너무 좋네요. 언제 한번 태워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그럼 선영이한테 허락 받고 타야겠다. 그러면서 연희는 눈웃음을 짓더라고요. 제 남자친구인 민수 씨는 옷차림도 세련됐고 늘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도 와인 리스트를 보며 익숙하게 와인을 주문하고 세련된 화술로 대화를 주도해 나갔죠. 반면 연희의 남자친구인 희용 씨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낯선 듯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이야기를 듣고 식사를 했습니다. 입고 온 옷도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죠. 희용 씨 자체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민수 씨처럼 화려하거나 세련된 사람은 아니었죠. 대신 사람이 진실되고 성실하고 의젓한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자로 참 좋은 사람 같았고 연희가 이번 남자친구는 참 잘 골랐다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날 식사 내내 연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계속해서 자기 남자친구인 희용 씨와 제 남자친구인 민수 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기분이 언짢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더블 데이트가 있은 지 며칠 뒤 연희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연희는 한숨을 푹푹 쉬며 갑자기 자기 남자친구인 희용 씨의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희용 오빠 요새 너무 질려. 행동도 너무 느릿느릿하고 좀 답답한 스타일 같아. 촌스럽기도 하고. 연봉도 나쁘진 않은데 외제차로 바꿀 생각 없냐니까. 곧 죽어도 지금 타는 그 국산차 계속 끌고 다니겠대. 좀 구질구질한데.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촌스럽고 구질구질해. 사람이 실속 있고 야무진 거지. 그리고 너한테 엄청 잘 맞춰주시잖아. 내가 보니 사람 괜찮기만 하더라. 그러자 연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성실하면 뭐해. 사람이 풍기는 태가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지는 돈 많고 세련된 남자친구 만나면서. 나 진짜 희용 오빠 만날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어. 제 남자친구와 비교하며 멀쩡한 자기 남자친구를 구질구질하다고 깎아내리는 연희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연희야, 내가 네 친구로서 말하는데
희용 씨처럼 건실하고 변함없이 너 아껴주는 좋은 사람 흔치 않아. 제가 차분하게 조언하자 연희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연희는 테이블을 탁 치며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네가 가져. 너는 돈 많고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만나면서 나보고는 공장 다니는 구질구질한 남자 만나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야? 라는데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질투를 주체하지 못해 저에게 억지를 부리며 화를 내는데 그 친구의 밑바닥을 똑똑히 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 관계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희는 저를 동등한 친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보다 못나 보이거나 얌전하게 곁을 지킬 때는 베푸는 척하며 우월감을 느꼈고 제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이 되면 참을 수 없는 질투심으로 저를 깎아내렸으니까요. 도대체 내가 저 무례하고 꼬인 태도를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화를 내고 싶지도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히 거리를 두면서 멀어져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죠. 그래서 연희에게서 오는 연락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고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연희와의 관계를 정리해가며 민수 씨와의 연애에 집중할 때였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조금씩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민수 씨와 데이트를 할 때면 민수 씨의 핸드폰으로 자꾸만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민수 씨는 그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며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자리를 피해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연히 민수 씨의 핸드폰 화면에 뜬 발신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신용정보, 대부 같은 불길한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빚 독촉을 채권자들의 전화처럼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수 씨, 혹시 빚진 거 있어? 요새 계속 이상한 전화가 오는 것 같아서. 그러자 민수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어넘겼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내가 펀드 매니저잖아. 직업 특성상 대출이나 금융상품 관련해서 영업전화가 많이 와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만지는 직업인데 어련히 알아서 자산관리하지. 민수 씨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마음속의 찜찜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한평생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렵 한동안 뜸했던 연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아, 나 결국 희용 오빠랑 헤어졌어. 나 너무 우울한데 오늘 술 한잔하자, 응? 연희의 연락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늘 똑같이 그녀의 푸념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고 저 역시 남자친구인 민수 씨에 대한 찜찜한 의심으로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새 연말이라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미안 하고 딱 잘라 거절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도저히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민용 씨의 금융기록을 살짝 확인해 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민수 씨의 금융기록을 확인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앞으로 잡혀있는 대출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저는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퇴근 후 곧장 민수 씨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이 엄청난 빚더미에 대해 따져 물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민수 씨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들어갔는데 먼저 퇴근한 민수 씨는 옷도 안 갈아입고 침실에서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민수 씨를 깨우려는 순간 옆에 있던 핸드폰이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무심코 액정을 내려다본 저는 제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왜냐면 발신자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다름 아닌 유연이었거든요. 제 오랜 친구이자 최근에 연락을 끊었던 바로 그 연희 말이에요. 얘가 왜 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 씨의 핸드폰에서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은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니더군요. 최근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그것도 새벽 시간에 수십 통씩 전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대화방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고 간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빠, 나 병원 다녀왔어. 임신 6주 차래. 어떡할 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연희야, 우리 지금 결혼할 상황 아니잖아. 수술하면 안 될까? 내가 비용 다 댈게. 뭐? 수술? 오빠 미쳤어? 나 선영이한테 다 폭로하기 전에 당장 선영이랑 끝내고 나한테 와. 솔직히 선영이보다 내가 못한 것도 없잖아. 그 끔찍한 대화 내용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희가 희용 씨를 갑자기 차버렸던 이유도 저에게 너는 잘난 남자 만나면서 나보고는 구질구질한 남자 만나라고 하냐며 억지를 부렸던 이유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연희는 제 남자친구인 민수 씨를 탐냈던 거예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고 있는 민수 씨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단잠에서 깬 민수 씨는 뺨을 부여잡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영아, 왜 이래? 연희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아주 많이 하네? 보통 사이가 아닌가 봐. 제 입에서 연희의 이름이 나오자 민수 씨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의 핸드폰을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내 친구랑 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선영아, 내가 미쳤었나 봐. 연희가 자꾸 들이대서 술김에 실수한 거야.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꾸 연락이 와서 한 번만 용서해줘. 연희가 임신까지 했다는데 뭘 끝내. 너 완전 무책임한 인간이구나.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아 그의 손을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둘이 아주 천생연분 쓰레기들이네. 잘 살아봐. 너랑 유연이 잘 어울린다. 저는 그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 씨가 쫓아오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배신감과 허탈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믿었던 사랑과 우정이 한꺼번에 시궁창에 처박힌 끔찍한 하루였죠. 그렇게 저는 민수 씨와 완벽하게 끝을 냈고 유연이의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희에게 제가 조회했던 장민수의 금융 기록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그토록 원하던 화려한 남자의 실체를 직접 온몸으로 겪어보길 바랐기 때문이죠.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며 집과 직장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주말 기분 전환을 위해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영 씨 맞으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연희의 전 남자친구였던 박희용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희용 씨는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듯 했지만 여전히 사람 좋은 선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어머, 희용 씨, 오랜만이네요. 이 동네엔 어쩐 일이세요? 저희 본가가 이 근처거든요. 여기서 뵈니까 참 반갑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된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연희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희용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연희한테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차였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좋은 분 생겼다고 하던데 선영 씨는 연희랑 계속 연락하시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덤덤하게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연희랑 연 끊었어요. 사실 연희가 만난다는 그 남자, 제 전 남자친구거든요. 둘이 뒤에서 저 몰래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제 말에 희용 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그 펀드 매니저 분이랑요? 세상에, 선영 씨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공통점 때문이었을까요? 저희는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화려한 말주변은 없었지만 희용 씨의 진솔하고 따뜻한 위로는 제 다친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 주었죠.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카페에서 나오려는데 밖에는 갑작스러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오지 않아 난감하게 서 있었는데 마침 희용 씨는 우산이 있더라고요. 선영 씨, 집이 근처라고 하셨죠? 제가 우선 씌워드릴 테니까 같이 걸어가요. 아니에요. 저 진짜 집 코앞이라 그냥 뛰어가면 돼요. 하지만 희용 씨는 데려다 준다고 했고 하나의 우산을 나눠 쓰고 빗속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비를 피하느라 가까이 붙어 걸으면서도 제가 불편하지 않게 매너를 지키면서요. 그런데 저희 집 빌라 현관에 도착하고 보니 희용 씨의 오른쪽 어깨와 팔 그리고 등 쪽에 빗물이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자신은 비를 다 맞으면서도 제가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제 쪽으로 완전히 기울여 주었던 것이죠. 그 묵묵하고 깊은 배려를 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일렁임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어른스러운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희용 씨에게 용기 내서 말했죠. 희용 씨, 괜찮으시면 앞쪽 호프집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가실래요? 제가 살게요. 희용 씨는 좀 놀라더니 이내 좋다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날 밤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시작으로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편안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 소박한 밥을 먹고 일상을 공유하며 화려하지 않아도 깊이 있는 서로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일 없이 오롯이 서로를 존중하며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죠. 그러던 무렵 제 귀에 들려오지 말았어야 할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유연이와 장민수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웨딩홀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해요. 웨딩 드레스부터 식장 장식까지 돈을 아주 쏟아부은 티가 역력했고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길게 다녀왔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둘 다 진짜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구나 싶고요. 그런데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으로 아주 황당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유연이었습니다. 선영아, 잘 지내? 나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네 생각나서 선물 하나 샀어. 얼굴 보고 전해주고 싶은데 시간 돼? 자기가 친구의 남자를 뺏어서 임신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승리자라도 된 양 선물을 주겠다는 그 뻔뻔함.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저는 순간 헛웃음과 함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저에게 우월감을 뽐내려는지 그 알량한 속내가 훤히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 이번 주말에 잠깐 보자.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배신감에 몸을 떨며 피했겠지만 민수 씨의 진짜 실체를 알고 있는 저에게 연희는 그저 불쌍하고 우스운 호구로 보일 뿐이었거든요. 주말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니 연희가 먼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연희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선영아, 진짜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 보이네? 너도 결혼 축하한다. 잘 다녀왔어? 제가 아무런 타격감 없이 덤덤하게 축하를 건네자 연희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눈물이라도 글썽이며 분해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연희는 이내 테이블 위에 있던 명품 쇼핑백을 제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 선물이야. 몰디브 갔다가 면세점에서 샀어. 립스틱이랑 작은 파우치 하나 샀어. 하지만 저는 그 쇼핑백을 열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고맙네. 빚내서 산 건 아닐 텐데 무리한 거 아니야? 제가 살짝 뼈있는 농담을 던지자 연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무리라니? 꼴랑 이거 사는데 무슨 무리? 우리 오빠 돈 잘 버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이번에 결혼식도 오빠가 최고급으로 싹 다 해줬고 나 이제 일 안 하고 태교에만 전념할 거야. 그리고 저를 비웃는 듯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참 선영아, 너 희웅 오빠랑 사귄다며? 얘기 들었어. 희웅 씨랑 잘 만나고 있어. 그래, 너랑 참 잘 어울린다. 사람 소부하니 너는 그렇게 평범하고 수더분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 희웅 오빠 좀 촌스러워서 그렇지 사람은 참 착해. 둘이 예쁘게 잘 만나봐. 자신은 화려하고 돈 많은 남자를 차지했고 저는 자신이 찾던 평범한 남자나 만난다는 그 우월감. 연희의 입꼬리는 이미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연희를 보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너도 장민수랑 정말 잘 어울려.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연희는 제가 진심으로 축복을 해준다고 착각했는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연희야, 넌 내가 왜 민수 씨랑 그렇게 미련 없이 헤어졌는지 아니? 내가 임신한 거 네가 알았다며. 그래서 헤어진 거잖아.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해? 혹시 나한테 억하심장이라도 있다면 지난 일이니까 그냥 풀어.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억하심정이라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 물론 네 임신 소식 들은 것도 맞지. 근데 그건 부차적인 거고 사실 네 임신 사실 알게 되기 전부터 난 장민수랑 결혼할 생각 없었거든. 장민수한테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유연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그녀의 입에 떠먹여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치워두었던 그녀의 명품 쇼핑백을 다시 그녀 쪽으로 쓱 밀어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면서 천천히 직접 확인해봐. 그리고 이 선물은 너 가져. 넌 앞으로 이런 거 살 돈 많이 아껴둬야 할 것 같으니까. 야, 김선여, 똑바로 말해. 우리 오빠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길로 연희와의 인연은 완벽하게 끝냈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은 장민수에 대한 비밀이 뭐냐고요. 장민수의 금융기록을 몰래 확인했던 날 저는 장민수의 어마어마한 대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론의 제2금융권, 심지어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금리 대출까지 그의 빚 총액은 무려 6억 원에 달했습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죠. 그가 끌고 다니던 수억 원짜리 외제차, 제게 주었던 명품 가방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 화려하고 세련된 모든 것들이 전부 빚으로 만든 허상이었던 겁니다. 펀드 매니저라 돈을 잘 굴린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는 감당하지 못할 빚에 늪에 빠진 허풍쟁이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희가 낳은 아이가 돌이 될 무렵 지인을 통해 듣게 된 연희의 소식은 그야말로 완벽한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같이 집으로 날아오는 독촉장과 빚쟁이들의 연락, 연희는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에 그 빚더미의 진실을 알고 미쳐 날뛰었다고 합니다. 신혼집과 외제차는 진작에 압류되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 망쳤다. 너는 사기꾼이라며 매일같이 유연이와 장민수는 싸웠고 결국 아이가 두 돌이 채 되기도 전에 이혼 소송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잡아 편하게 살아보려다 6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사기꾼에게 물려버린 것이죠. 반면 저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희용 씨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대출을 거의 다 갚았기에 큰 빚 없이 희용 씨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희용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저를 존중해주고 저 역시 은행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으며 함께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유연이가 이혼을 준비 중이고 저는 희용 씨와 결혼을 준비할 그 시기에 유연이가 희용 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잘 지내냐면서요. 희용 씨도 저도 그냥 사람 좋게 대해주니까 만만해 보였는지 저랑 결혼 준비 중인 거 알면서도 연락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그때 어리석었다느니 미안했다느니 하면서요. 희용 씨도 열받아서 바로 쏘아붙였대요.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랑 만나겠다고 헤어져 놓고 이혼할 때 되니까 연락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했다더군요. 평소 화도 잘 안 내고 수더분한 사람이다 보니 만만하게 생각했나 본데 희용 씨가 뭐라고 하니까 유연이도 완전 어버버했대요. 희용 씨가 유연이에게 마지막으로 그랬답니다. 너한테 유일하게 고마운 거 하나는 선영 씨를 알게 해준 것 뿐이라고요. 그 말을 희용 씨가 저한테도 다 전해주는데 와, 유연이 진짜 사람 안 변하네 싶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제가 자신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연희. 자신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채우기 위해 친구를 깎아내리고 결국 친구의 남자까지 탐냈던 그녀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격지심으로 뭉쳐 남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던 인간은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좋게 좋게 넘어가 주었던 제 얕은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의 무례함을 키워주었다는 것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주변에는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가짜 인연은 없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진짜 내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뿐이거든요. 저 역시 연희한테 한 가지 고마운 점이라면 지금의 남편인 희용 씨를 만나게 해준 것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남편과 함께 흔들림 없이 저희만의 소박하고 단단한 행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의 길고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